근데 그 2, 3천이 나는 정말 큰 돈을 써서 난 최고의 로펌에다 맡겼던데 걔네한테는 최저 수임료를 받은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맞죠. 이거는 변호사들은 이거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못 받은 건 나는 일을 했잖아. 일을 해서 이겼잖아. 근데 이제 그래서 성공의 기준을 뭘로 볼 것이냐를 근데 어떤 사무실에서 뭐 예를 들어 1시간 20만 원, 뭐 30만 원 받는다. 그래도 그건 아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마 여전히 정말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나가면은 큰 돈 나가게 되는 건데 내가 호구당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수임료를 지불했는데 나중에 뭐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러지는 않을지 정말 극단적인 사례지만 변호사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었고 조사하면서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담당 변호사가 연락이 안 돼서 불만이고 담당 변호사가 자주 바뀌어서 불만이고 이런 사례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싸고 좋은 변호사 만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거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최악의 선택을 피하실 수 있게 평타 이상의 선택을 항상 하실 수 있게 솔직한 생각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변호사가 뭔가 좋은 법률 서비스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러프하게 크게 한 3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똑똑한가? 뭐 스마트한 사람인가? 두 번째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이제 가격이 나와 합리적으로 잘 맞는 거. 사실 이 세 분은 전반 그렇죠. 이게 좀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금액도 나랑 잘 맞고. 실력이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승소 사례 같은 거 근데 그걸 봐도 모르지. 광고가 워낙에 현란하게 돼 있어서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나를 되게 좋게 보는 건 그거거든. 설명을 알아듣게 한다. 그러니까 이 처음 법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알아듣기 쉽게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보지. 이게 안 된다고 무조건 실력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법을 봤을 때 소고법에서 그게 더 확률이 높죠. 뭐를 물어봐도 당황하지 않고 조리 있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 근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중에 뭐가 기습 질문이 들어왔는데 좀 당황하면서 어려운 말을 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지. 어려운 말을 청산유수로 하는데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자꾸 뭐 계약만 유도하려고 해. 이러면 좀 의심해볼 만하죠. 좀 실력과 경험가 좀 의심이 있을 수 있는. 그렇죠. 또 실력을 벗는 게좀 뭐가 있을까요? 진짜 알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엘박스 같은 데 들어가서 이 변호사 이름을 치면 이 사람의 판결문이 나와요. 그렇게까지 정말 내가 디테일하게 변호사를 찾을 거다 하면은 알아볼 수 있죠. 일치하는지까지 파악을 못 하겠지. 왜냐면 애초에 광고를 할 때는 사건으로 지우고 사건 그런 것도 지우기 때문에 가라로서도 알 수가 없어.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이제 그 사람 느낌, feel, 파이팅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것도 보면은 이제 그게 관상적으로 좀 있잖아요. 없나? 저는 지인의 아는 변호사가 소개받는 것더 생각하는. 저도 그래요. 이거 나도 그래. 근데 그 아는 변호사가 아는이 어떻게 아냐가 다르거든. 내가 맡겨본 변호사가 있고 내가 어디 숫자에서 알게 된 변호사가 있지. 그 후자 쪽으로 아는 사람은 필요 없어. 전자로 내가 맡겨봤더니 잘하더라, 열심히 하더라, 연락 잘 되더라. 이거는 의미하죠. 맞아, 비용이 합리적이네. 이것도 그런 거죠. 정말 맨날 그놈의 요새 막 나 대형 펌에 맡겼어. 7대로 펌. 김광태세, 율화 바지 같은 데는 이제 수임료가 비싸거든요. 얼마? 일단 개인은 안 해. 기업 단위로만 하고 최소 개인 사건은 최소 수임료 한 3천 받을 거야. 2, 3천 받거든요. 근데 그 2, 3천이 나는 정말 큰 돈을 써서 난 최고의 로펌에다 맡겼던데 걔네한테는 최저 수임료를 받은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맞죠. 걔네는 또 타임 차주를 끊는데 이제 그래서 김앤장 서면은 뭐 30장, 뭐 40장 이러기도 해요. 타임 차주를 끊으니까 내가 일한 만큼 청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랑은 좀 안 맞을 가능성이 높죠. 단가 자체가. 일반 사람 변호사 알아봐야 되는데 얼마가 적당한 거지? 그 정도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는 민사, 형사로 나눌 수 있고요. 일단 민사는 최소 한 550. 내가 청구할 금액이 너무 적다 하면 한 330 정도가 기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내가 청구하는 금액이 한 30억, 50억 이런 거야. 근데 그걸 550에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거든요. 금액에서 오는 부담도 있고 난이도도 높고 그럼 당연히 착수금은 올라가죠. 요새 막 100만 원 이상 이런 것도 있다 하잖아요. 그런 건 나는 가지 말라고 하고 싶지. 그 회사가 어떤 구조를 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겠죠. 막 변호사인데 월급을 변호사 1인당 200만 원밖에 안 줘. 인건비를 완전히 페이컷으로 후려치는 구조를 자기가 그런 왕국을 만들었어.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닌 한은 구조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든. 그 금액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AI한테 대신 쓰게 하거나 뭐 자기들의 그런 페이컷을 할 수 있는 그게 있겠죠. 300 미만은 그래도 될 것이다. 무조건이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안 돼서 나도 220 받고 엄청 한 거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도 220 받았다고 등한시하진 않았거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요새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220부터 받습니다라고 광고를 해버리면 그렇게 할 확률이 높지. 내가 협상 끝에 이 사람이 너무 안 됐고 해서 나랑 애초에 나는 우리 100만 원 받습니다라는 건 완전 다르죠. 어떤 애들 생각하시면 좋으세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돈 빌려줬는데 2천만 원 빌려줬는데 남자친구가 안 갚아. 내가 2천만 원을 빌려준 걸 받아야 되는데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줄 수는 없잖아. 친구도 딱 명확하게 있고 돈 갚을게라고 차용증 뭐 다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330으로 할 수 있죠. 550으로 가면 550 같은 경우에는 뭐 소가가 한 1억 정도 된다거나 대금이 한 1억 정도 되고 조금 뭐 상대방도 다툰다. 상대방은 내가 언제 빌린 거야? 내가 언제 1억 빌렸어? 뭐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있죠. 형사 같은 경우에 고소인 경우에는 330.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 고소할 때는 한 330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고소대리. 근데 재산범죄, 횡령이나 뭐 이런 사기 이런 것처럼 막 검토해야 될 뭐 금융 자료가 너무 많고 복잡해.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 들이댈 시간과 노력이 많아지니까. 근데 뭐 간단한 명예훼손 같은 건 당연히 고소대리 간단하니까 뭐 220까지 낮출 수도 있겠죠. 증거 명확하고 변호사가 피해자랑 연락해서 합의하고 이런 그 절차적인 거를 대행해준다의 개념에 가까워. 간단하니까 혼자 하실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피해자분들의 이런 간단한 사건은 그냥 직접 하셔라라고 얘기도 또 많이 하죠. 내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금액이 좀 올라가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소 수사 단계, 공판 단계, 그러니까 경찰, 검찰 단계가 있고 재판 단계가 있는데 다 합쳐서 만약에 550 언더로 해준다 하면은 사건을 등한시할 가능성이 높고, 형사, 이거 완전 변호사들끼리 얘기인데요. 형사는 회전율이 높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형사는 짧고 또 결정적으로 상대방 변호사라는 존재가 없어. 내 서면을 보고 반박할 사람이 없어. 내가 대충 쓰고 만약에 양만 많이 써서 내면 의뢰인들은 몰라. 이게 잘 쓴 건지 열심히 쓴 건지 대충 쓴 건지 몰라. 그냥 15장 썼네, 잘 썼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형사는 싸게 하는 데가 꽤 많이 있겠네요. 꽤 있죠. 범죄별로도 해야죠. 범죄별, 범죄나 성범죄는 또 많이 받아요, 보통. 아니면 계속 말하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 횡령. 그리고 이 사람이 인생이 너무 중차돼요. 형이 너무 세. 뭐 경제범죄인데 특정법이라서 5억 원 이상, 뭐 50억 뭐 이래. 피해, 자기가 횡령 저지른 금액이.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 인생 걸린 거니까는 세게 받죠. 어쨌든 뭐 알아야 될 건 550 미만으로 해준다고 하는 건 주의해야 된다. 성무수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맨날 내가 강조하는 건데, 형사 성무수 약정은 이제 무효가 됐다. 근데 이게 무효가 된 건 뭐냐면, 내가 가해자인데 무죄가 나왔다, 집행유예가 나왔다. 요 성공보수는 무효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걸 성공시켰어. 요거는 아직 불분명하다. 약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근데 아마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성공볼 때는 호구 안 나가려고. 계약 작성 당시에 명확하게 말해야죠. 되게 뭉뚱그려서 말할 때가 있거든. 예를 들면 변호사들, 민사. 뭐 보통 성공보수는 뭐 5%에서 10% 정도 받는데 저희 5%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5% 오케이 그렇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속가가 50억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5%면 얼마야? 2억 5천이야. 그냥 이 퍼센테이지에 오케이 해버렸다가 엄청 큰 성공보수를 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공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입장차가 엄청 극명해요. 변호사랑 의뢰인 간. 변호사는 승소시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의뢰인은 내가 이 돈을 다 돌려받았을 때가 성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50억짜리 사건이야. 이겼어. 근데 상대방한테 50억을 한 푼도 못 받았어. 근데 이겼어. 그러면은 나는 50억을 못 받았지만 2억 5천을 성공보수를 또 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이래서는 못 주잖아. 이 사람은 50억을 띄인 돈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요. 아니 좀 추심하니까. 추심을 해요? 변호사 해요.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2억 5천이면 포기할 수 없지. 이 사람 우리 돈 못 받은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보수를 추심하는 사람들이 많아. 많아. 이거는 변호사들은 이거는 양심 가책도 없어요. 못 받은 건 나는 일을 했잖아. 일을 했고 이겼잖아. 근데 이제 그래서 성공의 기준을 뭘로 볼 것이냐를, 저도 이렇게 만약에 성공보수 주시면 감사하게 당연히 받고 약정을 그렇게 했으면 나도 청구할 거야. 당연히.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약정 단계에서 성공의 기준을 뭘로 정할 거냐에 대한 서로의 합의는 있어야지. 네가 돈을 못 받아도 이긴 건 이긴 거 주셔야 됩니다라는 성공 말은 해야지.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성공보수가 이제 의뢰인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성공보수를 해야 변호사의 내 사건을 더 열심히 들여다봐 줄 것이다. 지가 돈 벌기 위해서라도. 근데 사실 저는 안 그래요. 우리 사무실은 안 그래. 그냥 다 열심히 하고 다 그렇게 하지. 뭐 이게 돈에 걸려 있다고 더 막 몇 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제 의뢰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그러면은 여기는 그렇지만 딴 데 안 그렇게. 그러니까 알 수 없지. 그러면 실제로 성공보수를 준다고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저는 근데 변호사들은 다 어느 정도 그 양심이 있어서 다 책임감 있고 모범생들이야 대부분. 그래서 성공보수가 걸렸다고 더 몇 배 열심히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성공보수 최대한 안 걸려.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는 이게 또 있어. 내가 성공보수 세게 불렀다가 나는 되게 담담한 척하지만 얘가 다른
다른 변호사한테 가면 어떡하지가 있을 거잖아. 시장 형성인 그게 있을 거잖아. 나는 뭐 1,000만 원에 성공보수 20% 불렀는데 저쪽에서 500만 원에 5% 해준대. 그럼 절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 일반인 입장에서 나에게 제시된 성공보수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쵸. 근데 저는 성공보수 되게 합리적으로 하거든요. 나는 그 속가 기준표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1억을 청구하면은 상대방한테 물릴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74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내가 착수금을 550 받았어. 그럼 성공보수는 200만 원 달라. 이 정도 하죠. 왜냐면 이 성공보수를 포함해서 상대방한테 다 물릴 수 있으니까. 딱 그 정도 선에서 나는 성공보수를 달라고 하지. 막 갑자기 성공보수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이게 합리적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거야. 예를 들어 5억이야. 속가가 5억이면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게 1,340만 원이야. 그럼 요거를 이 전액을 청구해야지만 우리가 이걸 상대방한테 물릴 수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가 변호사 비용 여기서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밖에 청구를 못 해. 그래서 꽉 채워야 되는데 착수금을 1,340을 달라고 하면은 난색을 표하시니 물론 당연히 이걸 다 주시면 당연히 감사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착수금은 880에 성공보수는 550을 주셔라. 이 표현도 사실 우리 사무실은 이렇게 하는데 딴 데는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지. 딴 데는 뭐 5억짜리는 성공보수 뭐 한 3천만 원 부를 수도 있지. 그건 모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 협상에 있어서는 변호사 사무실 여러 군데 가보면 좋죠. 적어도 다른 뭐 이 사람의 실력, 뭐 성실도는 몰라도 가격이 대충 이 정도구나는 알 수 있지. 이건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이용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변호사를 잘 골랐다는 전제하에 잘 골랐다는 전제가 필요해. 잘 골랐으면 일단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거든. 그냥 기본을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좀 크로스 체크를 해요. 뭐 재판 날짜가 언제가 있다. 재판 날짜가 언제인 미리 그것도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우리가 미리 알려드리는 시스템이 있고 재판 날짜가 있으면 일주일 전에 연락드려서 변호사같이 통화를 하고 그리고 서면을 작성을 하면 무조건 나가기 전에 의뢰인한테 컨펌을 받아요. 근데 이 의뢰인 컨펌을 아예 안 하는 사무실도 있어. 내가 뭐라고 서면을 썼는지를 의뢰인이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야 된다고 이거는 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안 보여주면 편한데 사실관계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건 의뢰인이니까 이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실이랑 맞나요? 이런 주장을 하고 싶나요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법리적인 건 우리가 하지 마. 그러면 서면을 컨펌하는 것은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근데 이제 그 서면을 우리는 그렇게 해줍니다라는 그 계약 단계에서 사실은 변호사가 이걸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요거를 보내주죠. 우리는 이렇게 뭐 이거 만들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서면도 보여주고 이렇게 여기 최종 의뢰인 컨펌을 제출 요거를 문자로 보내줘요. 이건 되게 올리면은 딴 데가 벤치마킹하면 안 돼. 뭐 어쨌든 요런 만족도 모니터링 시스템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요거 봐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어쨌든 그래서 잘 활용하는 법. 그러니까 이런 일단 믿고 요런 거는 최소한 해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전화 같은 거는 좀 편하게 된다. 편하게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는 원칙 이제 하루 이내에 콜백이거든요. 왜냐면 재판을 갔을 수도 있고 경찰 조사를 다른 사건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이 사건만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 계속 수시로 전화하게 되면 그거는 의뢰인한테 좋을 게 사실 없거든. 왜냐면 그 변호사가 이 의뢰인한테 사실 속으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사건은 좀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의 있게 서로 존중하면서 하는 게 좋죠. 아니 물론 좋은 변호사를 찾았다는 전제 하에 믿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되 좀 모아서 확인하면 좋고요. 일단은 이제 경찰 동석을 하게 되면 동석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교도소 접견이든 그거는 아끼지 말고 하시는 게 좋다. 그 변호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판을 유리하게 하는 그 얘기를 듣기 위해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려고 가는데 그 돈을 아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경찰 조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그런 동향을 다 봐야 되는데 그거를 그 55만 원이 아까워서 그건 거의 실비거든 내가 생각하기. 경찰 조사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그 변호사가 거기 가가지고 그거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실비야. 그러니까 그 비싸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타임 차지를 끊어보면 변호사는 그냥 그정 시급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그 정도 돼요. 오면 가면 그 조사도 준비해야 되고 사건 파악해야 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돈 벌려고 그 55만 원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하시는 게 좋고 다만 뭐 접견을 뭐 나 돈 있다고 매일 가달라 이건 사실 필요가 없죠. 이미 사건 파악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는데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는 언제나 법률 상담을 꼭 받아보시라고 거듭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변호사 상담을 받고 안 받고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 상담이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30분에 55,000원, 1시간에 12만 원 정도 받는데요. 이거 사실 이 돈을 벌려고 상담비를 책정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근데 어떤 사무실에서 뭐 예를 들어 1시간 20만 원, 뭐 30만 원 받는다. 그래도 그건 아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어쨌든 그 내가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써서 엄청 큰 인상의 중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조언을 얻고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이러면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보죠. 오늘은 제가 좋은 변호사란 무엇인지, 좋은 변호사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명확하게 드려보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뭐 시원한 대답을 제가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큰 금액이고 또 인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생각해보니 고려할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뭐 이 대답을 하면서 고려했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서 꼭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니까 PD님이 계속 어떤 대답을 해달래요. 좋은 변호사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막 자꾸 대답을 해달래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없는 소리는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무슨 어필이야 근데. 어필이죠. 이게 어필이네. 뭐 어쨌든 뭐 이런 어필을 뭐 살짝 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